자, 안녕하세요. 김철원입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임용시험을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준비하셔서 좋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자세한 얘기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올해의 첫 강의거든요. 그래서 대수학 정수론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전략도 세워야 되지만 각 과목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임용시험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대수학과 정수론 이 과목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자, 정확한 것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일단 저는 대수학하고 정수론을 같이 묶어서 강의를 해요. 나누지 않는 이유가 좀 이따 나오는데요. 일단 대수학하고 정수론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임용시험에서 비중이 가장 큰 과목이에요. 자, 해석학, 미적분학을 묶어버리면 이 두 개가 우리 임용시험에 가장 큰 기둥이 되는,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거의 절반이 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대수학, 정수론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제가 같이 하는 이유는 이 대수학하고 정수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대수학의 시작은 정수론이에요. 그리고 대수학의 목표는 또 정수론이에요. 정수론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수학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떼서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두 개를 떼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수론을 언제 배우죠? 2학년 때 배워요. 자, 2학년 때 대수학을 배우기 전에 정수론을 배우기 때문에 대수학적인 지식은 하나도 안 쓰고 완전히 순전히 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산만 가지고 여러분이 정수론을 배워요. 그런데 나중에 대수학을 공부하고 나서 정수론을 또 공부하는데, 이미 여러분 대수학을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수론을 또 어떻게 공부해요? 옛날처럼 공부해요. 2학년처럼 공부해요. 그럼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수학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걸 활용해버리면 옛날에 정수론 계산을 열심히 했던 것을 말 몇 마디면 끝나요. 무슨 정리에 의해서 끝. 자, 그래서 대수학을 바탕으로 정수론을 공부하는 것이 정수론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말은 꼭 대수학 정수론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 교재의 순서대로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 교재는, 자, 이제 교재 1장에 있는 얘기는 뒤에 2장, 3장에 있는 얘기를 갖다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앞에 있는 걸 해결해 주지 못해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3, 4장 뒤에까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1장 내용을 볼 때는 또 근데 옛날 그 방법 그대로 가요. 뒤에 이미 더 강력한 도구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쓸 생각을 안 해요. 자, 이건 대수학 정수론뿐만 아니라 임용시험 전체에 걸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해석학 같은 경우에 수열에 대한 문제를 드리면 뒤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정리, 위상수학 써도 되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학 때 배웠던 그 방법 그대로만 풀어요. 임용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에요. 교재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자, 뒤에 나와 있는 어려운 정리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문제 쉽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놓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최대한 알고 있는 것, 자, 물론 이 수업을 들으신 분 중에는 아직 처음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 뒤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자, 그분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뒤에 있는 것을 앞에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수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면, 대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대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수론을 접근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자, 임용시험 준비 기간이 1년 정도 잡지만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제 강의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론을 대수학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자, 이제 올해 강의는 제 작년 강의랑 조금 달라요. 제 작년 강의를 수강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 강의랑 다르게 택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출제 경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자, 일단 작년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강의했냐면 제일 처음에 정수하고 GN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건 정수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대수학의 시작은 정수론이다. 자, 그런데
정수나 지행, 정수론에서 배우는 저걸 공부할 때 2학년 때처럼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또 뭐죠? 대수학에서 나올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보통 군환체로 나가는데 예전에는 환을 먼저 다루고 다항식을 먼저 다루고 이 순서를 따라갔어요. 자, 이건 목표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중복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점 같지만 장점인 이유가 대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기법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대수학이 군이 먼저 발전한 것 같지만 군의 개념이 가장 마지막에 탄생했어요. 군의 개념은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수학의 역사를 따라서 공부하기 때문에 자, 대수학과 정수론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단점은 중복이죠. 자, 똑같은 작업을 정수에서 한 번 하고 다항식에서 한 번 하고 GEDR 정역에서 한 번 하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장점 쪽을 제가 더 택했기 때문에 이전엔 요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최근 이제 제도가 바뀐 다음에 3년 정도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거를 말할 수 있게 됐는데 최근에 시험의 출제 경향이 대수학을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전의 방법을 버릴 거예요. 자,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이라든가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합격 전략 특강으로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저 이제 조금 더 이 장점을 단점으로 보고요.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버리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도 역시 순서는 정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정수나 지혜를 공부하면서 나중에 대수학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나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정수론에서 다 알아? 이러지 마시고요. 대수학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나중에 대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되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 연산만 따로 다룰 거예요. 자, 2학 연산을 다룬 다음에 군을 다룰 건데요. 자, 이제 2학 연산 여기서 보인 정리는 이 뒤에서는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따라 뒤에 가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정리 적용해서 써버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군을 다룰 거예요. 자, 군을 다룬 다음에 환을 다룰 때는 환은 뭐죠? 덧셈에 대해서는 뭐예요? 가완군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달았으니까 다 이제 알고 있는 것이다. 덧셈은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뭐만 다루면 돼요? 환의 곱셈만 다루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전 작년 강의에서는 다항식환을 먼저 한 다음에 GEDR 정역을 나중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GEDR 정역을 먼저 하고 다항식환을 하게 되면 차이가 뭐냐면 GEDR 정역을 먼저 다루지 않고 다항식환을 하게 되면 다항식을 다 직접 다 계산하고 다뤄야 돼요. 근데 GEDR 정역을 먼저 하고 나면 한마디로 끝나요. 채 F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환은 GEDR 정역이다. 끝. GEDR 정역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자. 자, 어떻게 돼버리냐면 시간이 대폭 줄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교육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다 알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예전에 했으니까 다 알지? 다 알지, 다 알지, 다 알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익혀주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중간중간에 중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채 F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환은 GEDR 정역이다. 이 한마디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져요. 다 끝나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 알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문제를 못 푼다고요. 그래서 GEDR 정역에서 했던 얘기를 다항식환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조금씩 중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언제 듣는지,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언제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제가 1월 달에 지금 대수학을 강의를 하거든요. 아마 초반에 이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이 대수학을 공부할 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효율적이라고 그랬죠. 자,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봅시다. 처음에 공부할 때 완벽히 이해를 다 해서 완전히 끝내지 마. 효율적인가요? 말이 좀 애매해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 공부해서 끝나니까 효율적인 것 같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건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수학은 엄청나게 어려운 과목이고요. 저도 아직도 대수학 이 부분에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이걸 한 번 공부해서 완벽히 마스터한다는 건 제 이름이 마스터발이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처음 공부할 때는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부분적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수학의 전 범위를 전부 다 완벽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임용시험에서 대수학 정수론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봐야 3-4문제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냥 다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요. 마지막 시험 앞두고 딱 10군데만 찍어서 공부했어요. 근데 거기서 3-4문제가 다 나오면 다 한 거예요. 자, 대수학의 나중에 보면 대수학 전체 실력이에요. 모든 대수학 전체를 다 이만큼 공부하는 건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자, 그냥 처음에는 대략 전체 흐름만 이해해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자, 그러면 요 한 부분 요만큼 공부하는 거는 전체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수학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자, 부분적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학을 공부하지만 목표가 무엇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예전에 해봤을 거예요. 자, 모두 다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수학을 전공해서 대학원 가서 수학자로 이름을 날리겠다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선택과 집중을 해요. 수학자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수학을 다 잘하느냐? 아니에요. 자기 분야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대수학을 공부하는 이론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또 강의가 바뀐 게 또 있어요. 2015년 이전 강의에서는 저는 진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말했죠. 선택과 집중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렸어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재료를 다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작년에 만들어 드렸더니 자,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겼어요. 자, 이유는 제 생각은 타당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각자 처한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대수학을 잘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군 쪽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환을 잘하고 다 다르거든요. 제가 선택과 집중을 제가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각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드린 걸 다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불행한 건 그런 분들일수록 성실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보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거기 너무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여러분을 제가 도와드리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조금 선택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 선택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에 몫은 남겨두겠지만 조금 선택을 해서 출제 가능성이 낮거나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은 진짜 과감히 생략하고 결과만 기억하세요. 딱 이래버릴지 몰라요. 작년에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쩌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빼버리고 이 부분은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합격한 다음에 공부하시고요. 결과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더라도 자, 작년에는 제가 필기를 다 제공해 드렸어요. 이유를 설명하더라도 필기를 제공해 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필기를 제공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필기를 보면서 공부하는데 그 부분이 있으니까 공부해야지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 번 보고 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씩 선택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선택과 집중의 몫은 여러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조금 이 부분을 해드린다는 건 너무 모든 걸 다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선택을 해드리는 정도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작년보다는 시간이 좀 짧고 효율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 이번에 목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현재 제도에서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답안지예요. 자, 작년에 시험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답안지를 받아봤을 거예요. 서술형 문제의 답안지 여백이 생각보다 좁아요. 아주 예전에 10년 전에도 서술형만으로 시험 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답안지 여백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 출제자가 문제를 내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출제자가 제한을 받아요. 왜? 그 답안지에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돼요. 그 답안지에 답을 쓰지 못하게 문제를 내면 출제자가 욕먹을 수밖에 없죠. 모분 답안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간략하게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답안지 여백이 굉장히 좁아요. 서술형 문제. 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할 때요. 자, 자세하게, 세세하게 풀어 쓰는 거 굉장히 좋아요. 왜? 수학의 실력을 키우는 데는 아주 자세하게 답안을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거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어야 수학 실력이 올라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임용시험의 합격이라고요. 자, 그래서 세세하게 답안지를 자세히 쓰는 연습은 수학 실력을 높일 때 지금 해보는 단계예요. 하지만 이제 3, 4월, 5, 6월 점점 임용시험에 다가올수록 여러분 어떻게 답안을 써야 돼요?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길게 쓴 답안지를 썼는데 이 중에 뭐가 핵심인지 못 골라내면 곤란해요. 자, 내가 답안지를 생각하기 뭐야? 10줄이에요. 근데 이걸 4줄로 줄여야 돼요. 6줄을 버려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을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4줄을 쓰면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 10줄 답안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쓰는 연습을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교재 프린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증명을 제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서 어떤 부분은 너무 간략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써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임용시험 답안을 쓰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자는 뜻이에요. 너무 간략하게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줄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어떻게 되냐면 자, 제일 처음 수학을 공부할 때 임용시험을 공부할 때 자, 나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지 라고 시작을 해요. 저도 그렇게 마음으로 강의를 해요. 근데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다 보면 궁금해져요. 자꾸 어디로 세요? 수학으로 세요. 아, 이거 왜 그러지? 궁금해지고요. 그거 해결하면 또 이거 왜 그러지? 궁금해지고 하니까 수학은 공부를 하는데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임용시험이 아니고 수학만을 위한 공부가 되어버리는 쪽으로 세버려요. 강의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 강의할 때는 올해는 절대로 딴 데 세지 말고 시험만 강의해야지 하는데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질문하죠? 그거 해결해 주죠? 또 하다 보면 저도 자꾸 조금씩 어디로 가요? 자꾸 수학으로 가는 경향이 생겨요.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다시 반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느냐? 수학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수학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면 다시 시험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두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계속 반성을 해가면서 강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대수학 정수론을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1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도 가장 적게 들여야 되고요. 노력도 적게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자, 이제 박태영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팀을 이뤄서 박태영 선생님은 수학 교육을 저는 수학을 강의하는데요. 자, 올해 저희 둘의 목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강의를 하자예요. 박태영 선생님은 강의를 아예 대폭 줄이셨어요. 자, 강의를 줄이면 금전적으로는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 손해예요. 강의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자,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노력하는 양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금전적인 얘기는 저희가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자꾸 할인 혜택을 제가 뭔가 찾고 있거든요. 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요. 할인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찾아서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하실 일 중 하나고요. 자, 이제 정수론 부분을 시작을 합시다. 자, 대수학의 시작, 아까도 말했지만 정수하고 지행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대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에서부터 작업을 해나갈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이거로 끝을 내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작업을 어디로 일반화시킬 거예요? 대수학으로 일반화시킬 거예요. 그래, 정수에서 뭐 최대 공약수 다 알아. 하지만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나중에 대수학을 공부할 때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딱 떠올라야 돼요. 그 두 개가 별개로 공부된다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목표는 1장을 공부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자, 우리는 정수에서 작업을 하겠지만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대수학에서 어떻게 이걸 써먹을 것인가, 대수학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1.1절은 나눗셈 알고리즘이고요. 제가 뒤에 뭐라고 붙였죠? 학부대수학의 절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 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부대수학의 절반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인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눗셈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 집합은 굉장히 좋은 집합이에요.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죠?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유클리드 정역은 주의대할 정역이고 유일한 인수분해 정역이다 라고 하는 정리를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자, 우리 정수는 유클리드 정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수를 공부할 때 우리 나눗셈 알고리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 나눗셈 알고리즘이 나중에 환에 가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 변신을 잘해요.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나눗셈 알고리즘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눗셈 알고리즘에 했었던 얘기인데 딱 모양이 변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걸 공부한다고 느껴요. 어렵다고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그 변신 과정을 잘 따라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학부 대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 나눗셈 알고리즘의 역할을 잘 이해하는 것. 또 하나가 뭐죠? 제일 동형수상 정리를 잘 사용하는 것. 이 두 개만 여러분이 잘해 두셔도 대수학의 거의 대부분을 공부했다고 봐도 돼요. 가장 큰 흐름은 이 두 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분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요. 이 노트에 나온 얘기는 다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이 등장을 할 건데요. 정수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대수학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잘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시작은 페아노의 공리, 정수의 공리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거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학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세요. 수학 교육자들이 쓴 책을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해요. 왜 이걸 등장을 시키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가지고 교육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정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공부할 것도 아닌데. 자, 일단 공리란 무엇이냐면 증명 없이 참임을 인정하는 명제예요. 자, 수학에선 반드시 공리가 필요해요. 이 공리에 대한 언급은 나중에 해석학을 공부할 때 완비성 공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정도만 넘어갑시다. 자, 이 페아노의 공리로부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정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증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요. 저도 사실 해본 적 별로 없어요. 그냥 인정하고 쓰면 돼요. 뭘 인정하고 쓰면 돼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썼던 정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그냥 쓰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봤다? 수학 교육에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학 교육에서 말할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수학에서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자, 하지만 이제 자연수의 정렬성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자, 자연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은 최소 원소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자연수의 정렬성이 대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정리예요. 자, 이제 저랑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존재 정리란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존재 정리는 존재함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요. 진짜 찾을 생각도 없어요.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에요? 평균값 정리. 이런 것들이 존재 정리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존재 정리의 중요성을 잘 못 느껴요. 찾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는 것만 아는 게 뭐가 중요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존재하는지 모르면 진짜 이건 난감한 일이에요. 자, 이 안에 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찾으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없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찾을 필요가 없죠. 있다를 알고 있어요? 찾으면 나와요. 찾는 방법을 찾으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바탕에 가장 중요한 정리가 어떤 정리예요? 존재 정리예요. 해석학에서는 뭐죠? 위로 위계인 증가수열은 수렴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을 찾는 거 알려주고 있나요? 안 알려주고 있어요. 자, 평균값 정리. 이런 것들이 다 존재 정리들이고요. 그런 존재 정리들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정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대수학 정수론에서 존재성을 뭔가 보여야 한다면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연수의 정렬성이 쓰일 것이다. 거의 이거 자연수의 정렬성일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의 어떤 존재성을 보이려면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수 있도록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자연수의 정렬성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아까 페아노의 공리로부터 증명하면 되는데, 자, 굳이 필요 없고요. 자, 혹시 증명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딴 길을 쓸 수 있어요. 제가 말했죠. 임용시험은 대수학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수학적 전체를 보는 거예요. 증명해야 된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해석학 위상수학을 동원할 거예요. 해석학의 완비성 공리 뭐죠? 아래로 유계인 집합은 뭘 갖는다? 하한을 갖는다. 자연수의 부분 집합은 아래로 유계죠. 뭐가 하계예요? 0이 하계예요. 아래로 유계예요. 하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연수는 실수의 무슨 집합이죠? 닫힌 부분 집합. 하한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최소값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증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혹시 증명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난 이거 대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안 할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연수의 정렬성을 증명하라는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왜? 대수학의 뒤에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증명하라고 누가 내겠어요? 절대 안 난다는 아니에요. 누군가 낼지도 몰라요. 하지만 출제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이거 증명을 내가 기억할 것이냐? 자,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이 증명을 내가 기억을 한다라는 건 내 머리의 용량을 다른 중요한 내용을 쓸 때 못 쓴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했죠? 바로 요거예요. 이거는 이 증명은 대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다? 나는 간략하게 해석학의 완밀성 공리와 자연수의 집합은 실수의 닫힌 집합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언급해버리고 끝낼 것이다. 자, 그걸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안 좋으면 말고요. 근데 당연히 주게 돼 있어요. 틀린 거 아니거든요. 점수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제 범위에 제한되지 말고요. 순서에 제한돼서는 안 돼요. 자, 지금 대수학을 제일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자, 해석학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유상수학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조금 같은 얘기를 못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수학적으로 증명해 줘야 돼요. 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뒤도 알고 있고 해석학도 알고 있고 위상수학도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임용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리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완비다연설문은 이렇게 지나갑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요? 대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정리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자연수의 정렬성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집합 S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해 주면 S를 내가 어떻게 만들면 존재성을 보일 것인지 이 S를 결정하는 것이 자연수의 정렬성을 이용하는 것의 핵심이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좀 이따가 자연수의 정렬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일 거거든요. 그때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S를 어떻게 이것을 왜 S를 잡았느냐.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언제든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를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면 정수의 덧셈은
군이거든요. 정수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정수의 이데알은 주이데알이다. 다시 말해 정수는 주이데알 정역이다. 이런 거 보일 때 뭘 보이는 거예요? 생성원이 존재하는 걸 보이면 돼요. 자, 이제 이래서 변신을 한다는 이거예요. 순환군임을 보이시오? 자, 존재 정리 같지 않아요. 존재하는 걸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뭘 보이는 거예요? 생성원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해석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석학 강의할 때 평기값 정리가 변신을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분명히 평기값 정리는 무엇이 존재한다예요. 그럼 나중에 보일 때는 존재한다는가 아닌 무엇임을 보이시오 했는데 존재성을 보여야 돼요. 변신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존재 정리처럼 안 보이지만 존재 정리가 되는 것. 자, 이건 뭘 쓸 것이다?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것이다. S를 뭐로 택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는 증명이 똑같은 증명이에요. 자, 채 F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화는 주이데알 정역이다. 똑같은 증명이에요. 정리는 다 달라요. 증명의 핵심은 자연수의 정렬성을 이용한 똑같은 증명이다. 자연수의 정렬성을 쓰는 방법만 잘 익히면 그 모든 정리의 증명이 하나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을 다 따로따로 외운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 자연수의 정렬성은 우리가 앞으로 이용할 굉장히 중요한 정리다라는 걸 잊지 말고요. 자, 정수는 자연수, 음의 정수, 영의 합집합이다. 뭐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자, 자연수의 정렬성은 좀 전에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최소 원소로 갖는다 했죠.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정수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모든 정수는 아니에요. 아래로 유계인 정수의 부분집합까지 확장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연수의 0을 추가해봐요. 그래서 상관없죠. 여기에 부분집합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요? 최소 원소를 갖는다 쓸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1 이상인 정수 가능하죠? 그래서 자연수의 정렬성은 아래로 유계인 정수의 부분집합까지 확장이 가능한데 그때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나갈 거고요. 자, 약수 배수의 정의 뭐 이건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B가 A 곱하기 C가 되면 자, 이제 B는 A의 배수, C의 배수. A가 B를 나눈다, C가 B를 나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A가 B를 나눈다의 기호는 여러분 많이 쓰는 요 기호를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누지 못한다를 기호를 쓸 거예요. 자, 임용시험 강의를 처음 하기 때문에 기호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기호를 쓸 때,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나는 당연히 이 기호를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호를 쓰는 순간 내가 점수를 못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호를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첨삭 같은 걸 제가 해드리면 알겠지만 이 기호가 굉장히 무서워요. 자, 제가 나눈다 기호를 썼죠. 나눈다 기호를 저걸 쓰기로 했는데 내가 집합을 표시해야 돼요. 원소 나열법을 써야 돼요. 자, A 이렇게 들어가 쓰죠. 이게 나눈다 기호를 쓰면 어떻게 돼요? 혼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집합 기호를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A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제가 이 기호를 사용했다면 그때 조건 제시법은 여기다 코론을 쓴다든지 뭔가 써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 있죠. I. 우리 시그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써요. 1부터 n까지. 복수수에서는 저거 못 쓰죠. I가 뭐가 돼버려요? 허수가 돼버리죠. 자, 이거 뭔가요? 복수 해석학 가면 F의 허수 부분. 복수 해석학이 아니라면 F의 이미지. 자, 수학에 사용하는 기호가 이제 모든 수학들이 다 똑같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마다 다를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답안을 쓸 때 항상 기호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답안을 썼어요. 채점하는 사람은 그 답안만을 가지고 점수를 줘요. 자, 학교 시험이라면 선생님이 불러요. 너 이거 왜 이렇게 썼니? 물어보면 이런 뜻 썼습니다 하고 설명해주면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임용시험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쓴 몇 줄의 글이 점수로 바뀌는 거예요.
채점하는 사람은 그것만 봐요. 오해의 여지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호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학에 쓰는 기호는 모두 다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쓰는 기호가 채점하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답안을 쓰는 연습할 때 항상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면서 써주셔야 돼요.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제 나눈다에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1은 모든 정수를 나누죠. 1은 모든 정수를 나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모든 정수를 나눈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자, 1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도 모든 정수를 나눠요. 자, 그래서 정수 범위에서는 모든 정수를 다 나누는 건 뭐밖에 없어요?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합이 바뀌면 얘기가 달라져요. 유리수. 유리수에서 약수배수 똑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유리수에서 약수배수를 똑같이 정의해도 되는데 안 쓰죠. 이유가 뭘까요? 유리수는 A가 0만 아니면 B는 A 곱하기 A분의 B예요. A가 0만 아니면 A는 뭐의 약수예요? B의 약수예요. 똑같은 정의를 적용해도 돼요. 그렇죠? 0이 아닌 유리수는 모든 유리수를 나눈다. 자,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왜? 0만 아니면 모든 걸 다 나누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었으니까 기호가 없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 환에 가면 뭐의 역할이 되는 거죠?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A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것, 곱셈에 대한 뭐가 존재하는 것, 역원이 존재하는 것, 가역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역원 또는 단원이라고 번역하는 교재도 있죠. 자, 이건 무슨 뜻이 돼요? 정수의 가역원은 뭐밖에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정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하는 역할을 봐야 돼요. 정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하는 역할이 나중에 환에서 뭐가 하는 역할이 돼요? 가역원이 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정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들여다보면 환에서 가역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그 힌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써봅시다. 자, 0은 모든 정수의 배수예요. 자, 요 얘기들이 나중에 환에서 어떤 말로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0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어떤 걸 곱하든 0으로 만들어요. 자, 내 0이에요. A, B, C가 뭐든 상관없어요. 곱하면 다 0 자기로 끌어들여 버려요. 이게 0의 성질이에요. 제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흡수하는 성질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이 흡수하는 성질이 나중에 환에서 뭐로 등장하죠? EDR이라는 말로 등장해요. 자, 자, 이제 아직 환을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그냥 이런 말들은 듣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게, 자, 일단 잠깐 잔소리부터 할까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대수학 뒷부분을 아시는 분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강의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은 대수학 초보자를 위한 설명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은 대수학을 좀 잘하시는 분을 위한 설명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챙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EDR 얘기하는 건 대수학 뒷부분을 아시는 분들을 위한 얘기고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EDR이라는 말을 제가 썼거든요. 나중에 EDR이라는 게 나오는가 보다. EDR은 뭐하고 관계 있을 것이다? 0하고 관계 있을 것이다. 그때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EDR이 뭐죠?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EDR의 원소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어디로 가져와요? EDR 자기로 끌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0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이 하는 역할을 확장한 개념이 무엇이다? EDR이다. 자, 그러고 났더니 그 EDR I를 법으로 잉여환을 만들면 EDR이 뭐가 돼버리죠? 0이 돼버리죠. 잉여환에서 EDR이 뭐가 돼? 뭐 역할을 해요? 0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를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대수학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뒷부분을 한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대수학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정수론의 어려운 문제를 뭐로 이용해 풀 수 있어요? 대수학의 정리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약수배수를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는 유리수 실수에서는 약수배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의해봐요. 유리수체, 실수체. 성질이 뭐죠?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가역원이다. 0이 아닌 모든 원소는 서로서로의 약수배수가 된다.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언급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정수와 유리수 실수가 아닌 또 다른 집합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대수학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이제 봅시다. A가 B를 나눠요. 그게 무슨 뜻이죠? B는 AC로 쓸 수 있는 C가 존재한다죠? 마이너스 A 곱하면 마이너스 C를 했더니 뭐가 돼버렸어요? B가 돼버렸죠. A가 B를 나누면 마이너스 A도 B를 나눈다. 마찬가지 A는 또 뭘 나눠요? 마이너스 B를 나눈다. 마이너스 A는 B를 나눈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를 나눈다. 전부 다 동치인 말이 돼버려요. 자, 이제 이게 아까 말한 이 말을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건 어디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약수 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가 약수 배수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건 무시해도 된다. 나중에 환해서 뭐예요? 내가 약수 배수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무엇의 곱셈은 무시해도 돼요? 가역원의 곱셈은 무시해도 된다. 가역은 곱해봐야 약수 배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환해서 무슨 개념이 되죠? 동반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A와 B는 동반원이다. A와 B는 가역원을 곱한 것만큼 차이다. A가 C의 약수면 B도 C의 약수. A가 C의 배수면 B도 C의 배수. 약수 배수의 관계는 똑같은 것이 바로 동반원이다. 그게 시작이 바로 여기 정수에서의 뭐의 역할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역할이다 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이미 뒤에까지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수 배수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셈은 무시할 거예요. 자,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시다. 약수 배수의 관계가 환에서 어떻게 등장을 할까요? 자, 3의 배수의 집합. 정수에서 뭐 다 알아요. 중학생도 알 수 있어요. 3의 배수의 집합. 자, 근데 나중에 환에 가면 이름이 바뀌죠. 3이 생성하는 주이데알. 자, 이데알은 또 아까 봤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배수의 집합 같은 기분을 갖고 있어요. 정수에서 3의 배수의 집합은 3이 생성하는 주이데알이에요. 이데알을 다룬다라는 건 뭘 다루는 거예요? 약수 배수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이데알을 다룰 때 약수 배수의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가역원의 곱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6은 3의 배수죠?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6도 뭐예요? 3의 배수예요. 6은 3이 생성하는 주이데알의 원소이다. 마이너스 6도 3이 생성하는 주이데알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 흘러가는 얘기가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환의 뒷부분에 나가는 얘기들이 요 안에 집약이 돼 있어요. 이게 대수학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고요. 이걸 전혀 별개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 대수학을 공부할 때 뭐 해야 돼요? 따로 또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강의의 목표가 되죠. 자, 이미 설명을 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곱은 약수 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프린트에 다 있는 얘기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이게 가역원의 개념, 동반원의 개념이 확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연수에서 기본 기법을 하나 설명드리. 너무나 당연해요. A하고 B가 자연수라면 A 곱하기 B가 A 이상이에요. 맞죠? B가 몇 이상이니까? B가 자연수예요. 자연수는 몇 이상이죠? 1 이상이니까. 자, A, B, C가 자연수예요. 자, A가 B, C예요. 당연히 그럼 뭐예요? 우리 A가 B 이상이에요. 너무나 당연해요. 뭐 쓸 필요 없어요. 이걸 뭐하러 적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거 언제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왜 기본 기법을 설명하냐면 필요할 때 떠올려야 돼요. 이거 노트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중학생도 알아요. 중학생도 아는 거 뭐하러 적어요? 증명하려고 아니에요. 이걸 보고 있어야 써먹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여러분이 한 건 필요할 때 요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가 중요하지
이걸 필기한다, 노트에 적는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필기할 거는 자, 이제 뭐 이걸 적는다면 뭘 적으세요? 기본 기법은 항상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기본 기법은 다 너무 쉬워요. 근데 제가 왜 기본 기법이라고 말해요? 필요할 때 그걸 떠올려야 되는데 이걸 못 떠올려요. 자, 여러분이 수학에서 안다라는 걸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이거 알죠? 물어보면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를 풀 때 그걸 써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 않고 문제를 내면 못 써먹어요. 다 틀려요. 진짜 여러분이 아는 것인가요? 자, 수학에서 안다라는 건 내가 그것을 필요한 순간이 됐을 때 뭐 해야 돼요? 떠올리는 것. 자, 앞으로 여러분이 1년 동안 훈련할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이거는 쓰나마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게 필요한 순간에 떠올리면 된다예요. 정수로 가면 안 되죠. 어디 범위로 제한이 돼야 돼요? 자연수 범위로 제한되어야 된다는 건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이나 봅시다. 자, A하고 B가 정수예요. A가 B를 나눠요. 자, 그 B는 0이 아니랍시다. 어떤 C가 존재해요. B는 AC가 되는 게 존재하죠. 자, B는 정수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절대값 붙이면 어디로 가버리죠? 0 이상으로 가버리죠. 자, B가 0이 아니니까 절대값 붙여버리면 이게 자연수로 가버렸어요. A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B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A가 B의 약수면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B의 약수는 0이 아닌 B의 약수는 무한히 많을 수 없다. 자, 여기 0을 제외한 이유가 있죠. 0은 아까 말했지만 모든 수의 배수. 0의 약수는 정수 전체가 뭐예요? 0의 약수예요. 그래서 0을 제외하면 자, 무엇이에요? B의 약수는 유한계밖에 없다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증명 과정에 뭘 썼나요? 부등식을 썼어요. 자, 나중에 우리가 다루는 집합들, 다항식의 집합, 부등식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갈 건가요? 부등식을 사용할 수 없는 집합으로 관심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등식을 사용하는 것은 거기서는 그냥 쓰지 못한다. 자, 이제 이게 여러분이 대수학을 공부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수에서 우리가 하는 작업을 할 때 부등식을 사용했다. 자, 대수학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해 봐야 돼요.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부등식을 사용하지 않고 대수학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또 하나는 부등식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환에서 다루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정수로 뭔가 작업으로 옮겨야 돼요. 또는 0 이상의 자연수로 옮겨야 돼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필요해요. 자, 그걸 나중에 우리 노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 선형대수학의 노음이 아니라 대수학의 노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노음의 역할은 뭐냐면, 자, 이제 우리 환에서는 그냥 다루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져가자? 정수로 뭔가 보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정수에서는 뭘 쓸 수 있으니까? 부등식을 쓸 수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0이 아닌 원소의 약수는 유한계밖에 없다라는 건 정수에서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집합이 바뀌면 약수의 개수가 유한계만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맞죠? 자, 우리 유리수로 갑시다. 3의 약수는 얼마나 많아요? 유리수에서는? 무한히 많아요. 뭘 빼고 다예요? 0 빼고 다예요. 그래서 약수의 집합이 유한계밖에 없다라는 건 정수의 특징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하나 뭘 보자겠냐면 우리 최대 공약수를 공부하고 있죠. 최대 공약수의 존재성을 보장해 주죠. 약수의 개수가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공통된 약수 몇 개밖에 없어요? 유한계밖에 없죠. 제일 큰 건 반드시 존재해요. 작은 거 존재한다는 걸 보장받으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자연수의 정렬성. 아래로 유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큰 게 존재한다는 걸 보장받으려면 자연수의 정렬성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보장이 돼요? 유한계밖에 없으므로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최소 공배수의 존재성은 뭐가 보장해 줘요? 자연수의 정렬성이 보장해 줘요.
제일 작은 거는 자, 한없이 작을 수가 없어요. 1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자연수는. 1이 미니멈이니까. 따라서 이 최소 공배수하고 최대 공약수는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달라요. 최대 공약수는 약수가 유한계밖에 없다라는 것. 최소 공배수는 자연수의 정렬성. 자, 이제 최대 공약수의 정의를 봅시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약수, A와 B의 공약수라고 하는 건 A의 약수이자 B의 약수의 집합. A의 약수의 집합, B 약수를 공통 만족하는 건 이게 공약수고요. 최대는 그런 것 중에 가장 큰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 부등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나중에 환에서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을 쓰고 싶어요. 환에는 뭐가 없죠? 부등호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우리 A와 B를 서로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A와 B의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는 무엇 이상이죠? 1 이상이다가 부정받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최대 공약수라고 말을 할 때는 둘 다 0인 건 제외할 거예요. 둘 다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A 약수의 집합, 모든 정수. B 약수의 집합, 모든 정수. 공약수의 집합, 모든 정수, 최대가 없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란 말이 있으려면 둘 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둘 다 0이 아니란 말을 계속 쓰고 써야 되는데 이제 수학자들이 자, 이거 다 인정했으니까 우리 특별한 언급 없더라도 그걸 간주하자고 안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닌 두 정수를 생각할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면 둘 다 0이어야 되니까 자, 이럴 때만 우리 최대 공약수를 생각할 거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공약수의 집합은 유한집합, 공집합은 아니죠. 최소 뭘 갖고 있어요? 1은 갖고 있죠. 1은 A 약수기도 하고 B 약수니까 공집합이 아니고요. 그렇죠? 유한계니까 최대 원소로 갖는다, 존재한다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부등호를 사용할 수 없는 집합에서 이제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어버려요. 자, 최소 공배수. 역시 공배수 A의 배수이자 B의 배수이면서 가장 작은 것. 존재성은 뭐가 보장해줘요? 자연수의 정렬성이 보장해줘요. 자, 이제 S를 어떻게 택할 거예요? A와 B의 공배수의 집합을 택할 거예요. 자, S는 공집합이 아니죠. 뭐가 있어요? A 곱하기 B가 들어있죠. A 곱하기 B는 A의 배수이자 B의 배수.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뭘 갖는다? 최소 원소를 갖는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최소 공배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존재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가장 작은이라고 하는 부등호가 있어요. 환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 우리 부등호를 썼어요. 그러면 부등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작업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항식화는 가능해요. 다항식 자체는 부등식을 못 써요. 하지만 다항식에다가 뭘 하나 붙여버리면 어디로 가죠? 차수라고 하는 걸 붙여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0 이상의 정수. 거기다 뭘 쓸 수 있어요? 부등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뭘 붙일 수 있어요? 최대, 최소란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항식처럼 뭔가 정수로 보내는 함수로 만들어서 다루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것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예요. 그럴 때 쓰는 방법, 수학자들이 쓰는 방법이 뭐죠? 자, 정수에서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공부해요. 그 기본적인 성질 중에서 뭐가 없는 걸 찾아요? 부등호가 없는 걸 찾아요. 그리고 정의를 바꾸죠. 최대란 말 대신에 부등호가 없는 성질을 그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의로 써버리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일반적인 환으로 확장할 수 있다. 대수학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전체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위상수학을 시작할 때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소수는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인 자연수를 소수라고 우리가 부르고 썼어요. 그런데 자연수로 제한한다는 얘기에는 벌써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부등호를 썼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큰 정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목표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 게 목표예요? 부등호가 없는 집합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거기서는 자연수라는 이런 개념 못 써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우리 이 소수의 범위를 부등호를 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부등호를 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확장해야 돼요? 정수까지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수를 다룰 때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할 거예요. 전통적인 관점으로 자연수만 생각할 때가 있고요. 나중에 대수학으로 나갈 걸 염두에 둔다면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돼요? 정수까지 확장해야 되죠. 약수가 그럼 뭐예요? 양의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 자신. 2는 소수이다. 약수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어디 범위에서는? 정수 범위에서는. 자, 이제 뭐예요? 1과 자기 자신에다 뭘 곱한 것?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한 것. 가역원을 곱한 것. 가역원을 곱한 거는 어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약수 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2의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둘 다 2의 약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 뭐로 볼 거예요? 하나로 봐도 상관없어요. 뭐의 곱이니까? 가역원의 곱이니까 약수 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어차피 똑같은 성질을 갖는 것. 그래서 정수 범위에서 2의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하나. 이것들은 뭐의 차이예요? 가역원의 곱의 차이니까. 이렇게 봐버리면 수밖에 없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수 범위로 소수를 확장하는 개념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이 소수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소수의 개념을 나중에 환으로 바꾸는데 이게 두 개로 갈라지죠. 자, 이게 우리는 정수에서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고 봤더니 이게 두 개의 성질이 두 개 나눠져요. 하나가 뭐죠? 기하원이라는 성질과 하나는 소원소라고 하는 성질. 두 개로 갈라져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정수에서는 일치했죠? 언제 일치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일치하죠? 주의대할 정역에서는 기하원과 소원소가 일치한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할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소수라는 개념이 두 개로 갈라진다. 일단은 정의는 뭐예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이 정의에 해당되는 게 나중에 뭐라고 볼 거예요? 기하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확장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이제 문제를 따로 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문제를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풀 거예요. 자, 이것도 최대한 빠르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겠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수학 실력을 높이는 게 목표라면 제가 이론을 설명해드리고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나중에 제가 문제 풀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수학 실력을 높이는 데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론을 하면서 문제도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일단 이 문제풀이 필기를 지금 열심히 쓰지 마세요. 필기를 보고 또 필기를 읽으면 나중에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풀이를 암기하는 거예요. 단점이 뭐냐면 나중에 문제가 좀 변형이 돼 나오면 못 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필기를 나중에는 제공해 드릴 생각으로 있지만 지금 이 필기는 제공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문제를 풀이를 보고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풀이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아이디어를 기억한 다음에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보고 자, 안 되면 나중에 필기를 다시 써보고 이건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못 풀어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하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드리지만 반드시 이만큼 정도는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풀이를 먼저 듣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돼요. 풀이를 기억하지 말고요. 풀이를 잊어버릴 때쯤 제가 오늘 설명드렸으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문제만 다시 여러분 풀어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풀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안 거예요. 그때 못 풀잖아요? 그러면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먼저 풀어드리지만 풀이를 먼저 보시고 잊어버릴 때쯤 여러분이 풀어보는 것으로 해보고요. 그때 안 되면 다시 그때 또 필기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D가 N을 나눌 때 2의 D승 마이너스 1이 2의 N승 마이너스 1을 나눈다. 여기는 꼭 2일 필요 없어요. 3이 돼도 되고 4가 돼도 괜찮아요. 자, 이제 핵심은 바로 이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자, 이 인수분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쓰임새가 많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잘 써먹어야 돼요. 이렇게 써주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죠.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필요할 때 떠올리는 것. 필요할 때 떠올리는 것이 핵심이지. 이거 여러분 뭐 적을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n이 d가 n을 나누니까 n이 dk 꼴이죠. 자, n이 dk 꼴이에요. 자, 그러면 a의 n승 마이너스 1은 자, n 자리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dk로 바꾸는 거예요. a의 dk 마이너스 1승 지수 법칙이 들어가죠. a의 d승의 전체의 k승 빼기. 이 괄호를 뭐로 놓을 거예요? x라고 놓읍시다. 괄호의 k승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괄호 빼기 1 곱하기 괄호의 k 빼기 1승 더하기부터 1까지 곱해주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괄호 빼기 1, 괄호가 a의 d승이에요. a의 d승 빼기 1 곱하기, 자, 이 d는 중요하지 않아요. a의 d승 빼기 1이 뭘 나눈다? a의 n승 마이너스를 나눈다. 끝. 자, 이제 여러분 이걸 필기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요거 여러분이 다 알고 요거를 써먹는다는 걸 기억해 주고요.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니까, 자,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은 이게 쓰일지 모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안 적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걸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외우는 양을 줄여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모든 A 이거 만족을 하죠. 자, 그러면 나번은 이제 자, 5는 35를 나눠요. 따라서 2의 5승 빼기 1은 31을 나누죠. 여기 31은 2의 35승 빼기 1을 나누죠. 죄송해요. 그렇죠? 똑같아요. 7이 35를 나눠요. 여기다 쓰면 2의 7승 빼기 1, 127은 2의 35승 빼기 1을 나누죠. 증명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요 성질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게 한참 뒤에 가서 유한체에서 이것이 또 등장을 해요. 자, 뒤에 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나중에 공부할 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F가 체고 2가 체인데요. F는 2의 부분체, 2는 F의 확대체예요. 그런데 우리 체이기 때문에 곱하기만 쳐다볼 때 0을 빼버리면 뭐가 돼버리죠? 군이 돼버리죠. 자, F에서 0을 뺀 집합을 이렇게 쓰겠어요. F에서 0을 뺀 집합은 군이고요. 2에서 0을 뺀 집합은 군인데 이게 여기에 뭐가 돼요? 부분군이 돼버리죠. 자, F는 2의 부분체, F스타는 E스타의 부분군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 라그랑지의 정리를 씁시다. 자, 2의 덧셈군하고 F의 덧셈군을 보면 F의 덧셈군은 2의 덧셈군의 부분군. 유한군이라면 F의 위수가 뭘 나눠야 돼요? 2의 위수를 나눠야 돼요. 맞죠? 자, F스타는 위수가 몇이죠? F의 위수 빼기 1. 0 하나 뺐으니까. E스타 2의 위수 빼기 1. 근데 여기 부분군이니까 라그랑지의 정리를 쓰면 F의 위수 빼기 1이 요거를 나눠야 돼요. 자, 좀 전에 문제를 볼까요? 이 형태예요. 그래서 체 F가 체 2의 부분체가 된다라는 건, 아, 이거 왜 엉뚱한 내려가 버렸죠? 체 F가 체 2의 부분체가 된다라는 건 이게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요. 유한체라면, 자, F의 원소의 수가 2의 원소의 수를 나눠야 돼요. 또 뭘 나눠야 돼요? F의 원소 빼기 1이 2의 원소의 빼기 1도 나눠야 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뭐가 될 자격이 생겨요? 부분체가 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정리 하나를 또 소개합시다. 자, 우리 소수 P하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위수가 P의 N승인 체는 반드시 존재해요. 그걸 뭐라고 쓸 거예요? F의 P의 N승이라고 쓸 거예요. 위수가 뭐인 체요? P의 N승. 위수 8인 체는 반드시 존재해요. 8은 2의 3승이니까. 위수 9인 체도 존재해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하지만 위수가 10인 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정리해요. D가 N을 나누면 자,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위수가 뭐인 체가 있죠? 위수가 P의 D승인 체가 있어요. 위수가 뭐인 체가 있어요? P의 N승인 체가 있죠. 자, 요거의 약수가 돼요. 그런데 요게 여기 부분체가 되려면 일씩 뺀 게 나눠야 되죠. P의 D승 빼기 1이 뭘 나눠야 돼요? P N승 빼기 1을 나눠야 돼요. 자, D가 N을 나누면 P의 D승 빼기 1이 P N승 빼기 1을 나눈다. 좀 전에 그 문제에 의해서 나중에 뭘 쓸 거냐면 자, 이제 위수가
P의 D승인체가 위수가 P N승인체의 부분체가 되려면 뭐가 뭐를 나눠야 된다? D가 N을 나눠야 된다. 자, 이제 어떤 체가 있어요? 위수가 4인체가 있어요. F에 2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F에 2의 3승. 위수가 4인체가 있고 위수가 8인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여기에 절대 부분체가 될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분체가 되려면 0을 뺀 집합이 자 이제 위수가 4니까 0을 빼버리면 위수 원소가 몇 개죠? 3개. 곱셈군이에요. 위수가 8이에요. 0을 빼면 뭐죠? 원소가 7개. 부분군이 못 되죠. 부분체가 될 수 없다. 자, 이제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지수 2가 뭘 나누지 못해요? 8을 나누지 못하니까. 자, 이게 조금 전에 했던 그 문제랑 관련이 있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2의 위수가 4인체는 어디에 부분체예요? 여기엔 부분체예요. 위수가 16인체 부분체다. 왜? 이 2가 4를 나누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정확히 뭐가 쓰여요? 요 가번의 결과가 써요. F가 2의 부분체면 F스타는 이 스타의 뭐다? 부분군이다. 자, D가 N을 나누면 뭔가 거기서 1을 뺀 거에 대한 약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되도록 자, 요 조건이 만족되도록 뭔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게 좀 전의 식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이 결과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알고 되면 유한체에서 부분체의 관계는 다 끝나요. 이걸로 모든 게 끝나요. 이게 뒤에는 이 정도만 가지면 되고요. 자, 자연수 n과 2 이상의 자연수 2에 대해서 a n승 마이너스 1이 소수라면 a는 2가 될 수밖에 없고요. n도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자, 좀 전에 봤지만 만약 어떤 k가 존재해요. 1과 n 사이에 k가 존재해서 k가 n을 나눈다면 자, 그럼 좀 전에 문제에서 뭐죠? k가 n을 나누면 ak승 마이너스 1이 an승 마이너스 1을 나누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n이 소수가 아니면 n의 약수가 1보다 큰 약수가 존재하죠. n이 소수가 아니면 a n승 마이너스 1이 뭐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는 뜻이 되버려요. 맞죠? 자, 번역을 잘해야 될 때 필요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 자, 내가 어떤 말을 썼는데 이게 번역이 잘 돼야 돼요. 이 번역이라는 게 우리 말 번역이 아니라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자, 이렇게 써놓고 이게 의미가 뭐냐면 n이 소수가 아니면 a n승 빼기 1이 소수가 아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돼요. 그래서 a의 n승 빼기 1이 소수가 되려면 n이 뭐가 돼야 돼요? 소수가 돼야 되죠. 대우명제예요. 그래서 일단 a의 n승 빼기 1이 소수려면 일단 n은 소수가 돼야 된다는 거 보였어요. n이 소수가 아니면 n의 약수 k에 대해서 a의 k승 마이너스 1이 a n승 마이너스를 나누게 된다. 이거 1은 아니죠. 따라서 약수 소수가 아니니까 끝났어요. 자, 이제 a 빼기 1은 당연히 뭘 나누죠? a n승 마이너스 나눠요. 근데 이게 소수가 돼야 돼요. 이게 소수려면 a 빼기 1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돼야 되죠. a 빼기 1이 1이 아니면 저거 소수가 아니에요. 즉 a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a n승 빼기 1이 소수가 되려면 a는 반드시 2, n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소수꼴이 돼야 돼요. 자, 이거 정수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형태의 소수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7 같은 경우에 2의 3승 빼기 1. 그렇죠? 이런 형태의 소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형태의 소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 a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수. 그래서 2의 소수승 빼기 1이 소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죠. 3. 2의 제곱 빼기 1. 소수. 7. 2의 3승 빼기 1. 소수. 그래서 이게 정수론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3번. n의 3승 빼기 1 꼴의 소수는 7밖에 없다. 자, 이것도 쉽죠? 계속 똑같은 거예요. n의 3승 빼기 1을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소수라면 둘 중에 하나가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1일 수는 없어요. 이게 1이려면 n이 0이 돼야 되니까. 그죠? 이건 1이 아니니까 n 빼기 1이 1이 돼야 돼요. n 빼기 1이 1이니까 n은 2고요. n이 2니까 자, 계산해주면 n의 3 마이너스는 7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제곱수 빼기 1꼴의 소수는 뭐밖에 없어요? 7밖에 없다. 뭐 이거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여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일은 없어요. 문제가 나온다면 역시 이건 무엇이에요? 용식을 쓰는 것이다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우리 소수의 정의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주제인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조금씩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제 이 나눗셈 알고리즘 아까도 말했지만 학부 대수학의 절반이라고 말했죠.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쉬었다 하도록 하죠.